네, 안녕하십니까. KG에전의 교육학 논술을 담당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우리가 올해 시험 대비를 위해서 하반기, 이제 여름으로 돌입되는데요. 이때 어떻게 공부 전략을 해야 될까요? 자, 이제부터 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반기 전략.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 즉 1, 2월 달에 기본 관점 또는 기본 이론 이런 걸 하고 3, 4월에 뭐 심화 또는 아니면 어떤 뭐 이 여러 가지 이 어떤 뭐 이 객관적인 어떤 문제들 옛날에 기출 문제 이런 것들 또 아마 9, 10월 달에 뭐 7, 8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서 9, 10월 달에 뭐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점은 요 뒤에 여기 얘기입니다. 여기 요쪽 얘기 요쪽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근데 어쨌든 저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을 해요. 강의를.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학원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커리큘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학습 전략에 대한 하반기 이 내용은 뭐냐면 대나무를 만드는 거야. 대나무. 우리가 대나무 보면은 여기 쭉 올라가려면 뭐 있어야 돼? 마디가 있어야 돼. 마디가 있어야 돼요. 마디를 만드는 건 좀 여유를 가지고 현재 내 상태를 좀 점검하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를 사실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위로 올라가면 부러져요. 그리고 방향성을 좀 고쳐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고치지 못합니다. 즉 방향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하반기 어떻게 되는지 지금 중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한번 재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디가 있어야지 뭔가 유연한 어떤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뭐냐면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이 석사에서 교육 심리학을 전공했고 박사에서 교육 철학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두 학문이라는 것은 타일러가 교육과정 설계에서 걸음체로서 중요하게 봤던 그런 어떤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갖다가 타일러의 말을 듣고 한 거는 원래는 아닌데 결국은 타일러처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메타코그니션, 이 심리학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이론이기 때문에 심리학 전공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논문 주제도 그랬어요. 석사학위 논문이 상위인지 그리고 거기서 시험 불안 이 두 가지가 논술 수행 또는 평가 첨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서 제가 강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EBS에서 3년 동안 교육학 논술을 최초로 강의했어요. 아마 아시다시피 그게 최초이자 마지막에 현재까지는. 왜? 뒤에 그런 논문을 써서 교육학 논술을 접근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뒤에 강의를 이어받을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 15, 16 강의라고 뒤에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털에 가서 교육학 논술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EBS 교육학 논술 검색하시면 제 강의가 그 안에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게 팔립니다. 그게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10년 가까이 된 또는 최근 거야 한 7년 이상 된 그런 얘기인데도 아직도 그 교육학 논술에 대한 이 윤곽조차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메타코그니션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강의, 저도 뭐 20년 이상 교육학 강의했으니까 교육학 논술을. 그래서 이 메타코그니션이 상위인지죠. 우리가 상위인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상위인지인데 뭐가 중요할까요? 상위인지 우리가 초인지라고 불러요. 초인지라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이 대상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말이죠. 우리가 너 자신 알라라고 했던 거. 네 자신이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즉 의식적인 무지, 즉 무지의 지를 위해서 무의식적인 무지를 논박하고 이게 반어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를 비고치키도 얘기했어요. 비고치키는 생각이 있어요. 레프 비고치키는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의식적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하반기에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했던 학습 경험이 있어요.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이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가에 대한 거. 그래서 이 상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어드는 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서 이걸 첫째 테마로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교육학 논술에서 혹시 지금 중간인데 기출문제를 점검하고 계시지 않는지. 근데 이거는 원래 12월 달에 또는 1월 달에 했었어야 돼요. 근데 교육학 논술 기출문제도 아니고 뭐 객관식 기출문제를 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학 논술은
지식 이론과 그다음에 사고, 그것을 구현하는 세 가지 장치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이거를 학교 실제 현장의 어떤 관점의 사고로 구현하는 거거든요. 논리적 구성을 하는 건데, 근데 지금 객관식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냥 틀렸냐 맞았냐 이거만 공부하는 거. 이거는 객관식 대비할 때나 객관식을 지금 보는 거겠죠.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기가 아는데 설명을 못 한다고 그래요. 많은 교육학 논술에서 보면 답안지 쓰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해요. 이게 답을 쓰는 게 좀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내가 못 쓴 거냐, 아니면 나는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답을 잘 쓴 거냐,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이론을 알고 있는데 못 썼다. 그런데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건 착각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을 알고 그러면 그걸 적용해야 되는데, 구현해야 되는데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고 착각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거지. 그리고 계속 그런 부분에서 어떤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계속 암기하려고 그럴 테고,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를 파고들고, 그 객관식 문제가 기출문제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기출문제였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비고치카 얘기했던 의식적으로 내 자신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통찰해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예전에 2010년도 EBS에서 0.1%의 어떤 비밀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 0.1%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 한 800명, 공부 평균 정도로만 하는 학생 한 700명 정도, 한 1500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처음에는 얘들이 성적 격차가 왜 이렇게 나느냐, 즉 0.1% 이상 되는 성적을 가진 아주 최상의 아이들이 평균 아이들, 보통 아이들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죠. 근데 지능을 봐도 비슷해요. 지능을 봐도 비슷해요. 그리고 뭐야, 가정환경을 봐도 비슷해요.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실험을 해서 한번 해봤어요. 어떤 거냐면 25개 정도의 단어를 넣고 쭉 설명해주고 이거를 몇 개나 기억할 수 있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0.1% 안에 들어간 애들은 내가 10개 알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숙지 정도를 보는 거다. 암기 정도로. 그래서 10개를 얘기해요. 내가 11개요. 그럼 11개를 얘기해. 근데 평균적으로 보통의 아이들은 어떻게 한다? 나 14개 할 것 같아요. 근데 9개밖에 못해. 자, 나 12개 할 것 같아요. 7개밖에 못해. 근데 결과적으로 두 그룹의 아이들이 암기하는 거는 양은 같았어요. 근데 내가 얼마를 할 수 있느냐, 얼마를 암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0.1% 상위, 최상위 레벨 친구들은 자기가 몇 개를 할 수 있는지를 자기를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평범한 애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위인지라는 건 내 자신이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을, 내 자신을 통제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거야.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그 지식, 즉 어떤 대상이 A가 있다. 그러면 A 대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숙지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는, 이거는 대상 인지예요. 근데 이 전체를 내가 이해하는 거야. 내가 제대로 내 자신이 이게 나라고 했을 때 나가 이걸 아는가. 자기 점검. 자기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교육학 어떤 이론을 안다. 이론을 아는 게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나 자신을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걸 전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통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사고에 대해서, 자기 학습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데,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데. 이게 하반기 직전에 우리가 6월달, 최소한 6월 전까지는 내가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5, 6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내가 도대체 뭘 모르고 있는지, 또 내가 교육학 공부하고 있는 게 교육학 논술로 공부하는 건데 단순한 객관식 공부하는 게 아닌데 객관식처럼 하고 있다. 이걸 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마디를 만들어 지금 유연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반성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상위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봐야 되거든. 근데 자꾸 지엽적 이론, 더 많은 걸 탐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공부합니까? 미생지신. 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고대. 근데 이 미생이라는 사람이 뭐야? 어떤 여자랑 약속했어요. 다리 밑에서 만나기로. 그런데 어떻게 된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만날 약속을 했던 그 시간, 그 다리 밑에 물이 불어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물이 불어나도 그 난간을 붙잡고 있다. 결국 목숨을 잃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었어요. 신의를 지켜서 자기가 열심히 숭고하게 약속을 지키다가 죽었으니까 이 사람 미생은 존경할 만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보 아니냐. 지금 이 상황이 막 변했는데 그 적절하게 다리 위에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약속 시간을 변경하거나 뭐 유연한 대처를 했어야지. 근데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약속이라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결국 그걸 반대시켜야 된다는 어떤 고집 또는 일종의 아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집착 이런 걸 보인다는 거죠. 교육학론술 공부도 그래요. 처음에 누군가가 권했어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교재를 보고 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 말대로 하는 거야. 그 말대로 했는데 그 말대로 하는 내 자신이 과연 제대로 지금 문제의 본질과 같이 동형으로 움직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출제진이 가지고 있는 사고관념 또는 그런 어떤 스타일 또 그런 구성 그런 이론에 대한 어떤 중요한 점을 내가 포착하지 않고 그냥 이 사람께 누군가 추천했으니까 근데 추천한 사람도 뭐 합격자가 추천한 당인데 또 혹시나 불합격자 단연간 경험했던 어떤 사람의 말만 듣고 귀가 얇아가지고 근데 그걸 갖다 한번 딱 선택하면은 그 다음에 선택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아집을 부리면은 공부란 건 뭐예요? 뒤집어집니다. 내가 원래 했던 목표로 못 가요. 우리가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상황을 통찰해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전체적인 것을 내가 분석하고 내 자신을 어떻게 상위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공부할 때 미생심, 미련한 사람도 있지만 특히 산만했던 공부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이 산만한 공부를 한 게 뭐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밑에 보물이 있어. 보물인데 보물이 안 나오니까 계속 옆에만 계속 파요. 계속 파. 왜 안 나오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많은 이론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은 이론은 물론 알면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뭐냐면 교육학론술에서 출제진들이 뭘 가지고 있는가? 기출문제 분석 지금 하고 있다. 그래 좋아요. 지금이라도 반성해서 기존의 걸 수정하고 제대로 나아가면 되죠. 근데 이미 1월 달에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객관식을 보고 있다고요? 그런 절대 집중해서 심화로 못 들어갑니다. 절대. 그래서 가끔 보면은 교육학 책이나 교육학 강의에서 뭐냐면 지엽적인 이론은 여러 개를 막 나열해서 가르치는 거야. 근데 그게 개수가 많고 그러니까 뭔가 압도해요. 그 양에 압도당합니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그럼 이론 공부가 돼요. 이런 공부가 됩니다. 이런 공부하지 말아야 돼요. 산만하잖아. 얕고 산만해요. 분명히 많은 지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년에 합격자가 어느 해 5명이 만점 받았어요. 5명이. 특수교육이 2명이었고 다른 거 뭐. 근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시험장 가서도 우리 같은 수강생 그룹에서 언니 뻘되는 언니한테 얘기했대요. 아유 권관 선생님은 너무 내용을 적게 가르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안하다 이거지. 근데 시험장 갔는데 그에 다 맞았어요. 응? 그에 다 맞았어. 그런 그 이미 이전에도 경험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2015 개정교과정이 뭐야? 지식의 양의 적정화라고 그랬거든. 핵심적 개념. 가장 전이가 높은 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고 그걸 출제원이 가지게 되는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우리는 그걸 공부해야 되거든. 경제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럼 브루노가 얘기했던 거야. 지식의 구조. 가장 핵심적 원리가 뭐냐? 전이가가 높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지엽적이라는 거야. 잘못된 거죠. 오히려 원리 이론인데 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많은 거를 배우는 것은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진짜 핵심적으로 딱 원리로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건 배워야지. 그래서 저는 교육학론을 해서 교육과정, 사회학, 그 다음에 심리, 교육과정, 평가, 심리, 교수학습, 그 다음에 행정. 이 5개에 주력해야 된다. 그런 1년 전부터, 2004년도부터 주력했어요. 그때부터. 왜? 사회학은 얼마 안 간다. 사회학도 3년 나오다 2015학년도 상반기 추가 모집 이후부터 8년 동안 안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가. 생활조회 상담, 교육 철학, 사회학 안 나와. 어떤 사람은 2015, 16 때 공부할 때도 학원 강사가 교육 사도 가르쳤어요. 사회역사, 한국역사 막 이런 거. 의미 없거든. 여러분 생각해봐요. 옛날에 그분들 교육과정 보시면 그렇게 했어요. 아직도 그런 시행착오를 학원 강사가 하는데 본인들도 지금 같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걸 자기가 메타인지, 즉 상위인지를 안 해서 그래요.
성인지하세요. 그래서 본인 공부에 얼마나 얕은지. 예를 들어봐요. 우리가 어떤 이론을 하나 타일러를 배운다. 타일러 함적교과서가 있다. 그러면 타일러 함적교과서의 개념정의, 특징, 그 다음에 장점, 단점, 그 다음에 그걸 학교 현장에 적용했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겠죠. 그 다음에 그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작용, 우리가 역기능,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안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한 이론의 개념정의, 특징, 장단점, 그 다음에 방안, 그 단점에 따른 방안들, 이거를 공부하는 게 교육학 논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개념적인 특징하고 장단점도 구분도 못해요. 서술할 때 특징하고 장단점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거든. 근데 뭐 그런 문제 내면은 헷갈려해. 근데 자신이 3년을 공부하셨대요. 답답하죠. 우리 답답하지. 그 구분도 못하면서. 그럼 방안은 어떻게 해결할 거야? 책이 없어요. 책이 없어. 그럼 제가 정교화 해줘야 돼요. 여러분한테. 문제로 정교하든 설명으로 정교하든 해줘야 돼요. 하반기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기가 썸머리를 제대로 했는가 보셔야 돼요. 깊이 있게 좀 한 파트에 중요한 이론이 뭔지 위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이 핵심적인 걸 배우는 거야. 핵심적인 거. 지금 별이 그물이 있어요. 물고기 잡으려고 그래. 내가 뭐 어떤 성과를 보이려면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제대로만 잡으면 돼요. 핵심적 개념. 그리고 그 핵심적 개념이 여러 개를 또 끌어당겨요. 그래서 한 이론을 배우면 이 이론이 이해가 되고 저 이론도 영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해서 별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냥 이 산만한 방식 이거를 탐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걸 탐구하려면. 그래서 줄기가 되는 출제연이 출제할 만한 그런 이론으로 위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두 권으로 책이 돼 있고 그 안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적게 하는 게 더 좋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적은 걸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가지려고 그래. 이거는 단순성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지시구조라든가 단순성 원리에 어긋나요. 학교 공부는 중요한 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는 수능 체제가 아니라 우리는 교육학 논술로 단 한 문제, 그 안에 소문항으로 쪼개진 그 소문항 안에 12개 지시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12개 지시어는 한 이론에 대해서 집중적인 심화된 개념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여러 개 이론을 갖다가 산만하게 공부한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꿰뚫어야 돼요. 꿰뚫어야 돼요. 분명히 산만하게 공부한 사람은 분명히 시험 문제 나왔어. 나왔는데 이거 읽어봤는데 근데 못 써요. 못 써. 못 쓴다고. 산만하게 다 자기는 알았어. 근데 못 쓰는 거야. 그건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집중된 전략의 실패예요. 그런 자기 책임 중에서도 전략의 실패야. 그 전략을 지금 한번 다시 조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을 다시 하반기에 세우세요. 일단은 첫 번째 다시 떠올릴 게 교육학 영역별 출제를 보시면 일단 행정이 100%. 여긴 계속 나왔어요. 행정은 100% 계속 나왔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이 거의 지금 보면 여기 표는 좀 잘못됐는데 지금 12번 한국교육과정평가를 냈을 때 한 번만 빼놓고 거의 나왔어요. 90% 이상. 2번 정도만 빼놓고 거의 다 나왔어요. 90% 이상이야 지금. 요 표는 조금 요건 100%야. 행정은 100%예요 지금. 요건 한 9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야? 이 평가 파트. 요것도 한 70% 정도 돼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심리학 파트가 다른 것보다 좀 적습니다. 출제 확률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수학습이 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이미 8년 전에만 나왔고 나머지 내용은 이 세 파트. 우리가 생활지도, 교육사회학, 교육철학은 그러니까 요거는 집중해서 투입하면 안 돼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쪽에 더 투입을 해줘야 돼요. 투입을 해줘야 돼요. 이건 뭐 알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교육학 논술 딱 하면은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올 줄 알고 그걸 갖다 단검질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단련해야지. 동영 문제로 단련해야 돼요. 객관식 문제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동영 문제로 단련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파악하고 그럼 이미 1월 달에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하세요. 하고 그 다음에 동영 문제로 단련해야죠.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지금 이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뭐요? 시기를 잘 보세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5, 6월 달 또는 7, 8월 달 여기가 이제 우리가 정점인데 여기에서 이론의 핵심을 정리할 때 노트를 정리하죠. 노트를. 나올 만한 거를 갖다가 이론을 딱 작은 노트에다가 이 명칭, 학자, 명칭, 그 다음에 거기 개념정의, 특징이 몇 가지 쭉. 그 다음에 뭐야? 바로 장단점. 그 다음에 이론 학교에 적용했을 때 장단점은 뭐야? 장단점이 순수하게 책에 있으면 장단점 쓰는데 이게 만약 학교에 적용된 관점이 없다 그러면 학교에 적용했을 때 순기능이 뭐냐? 역기능이 뭐냐? 그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이론이 뭐냐? 대체할 수 있는 이론. 그래서 함력교과정 설계가 만약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 만약 문제가 있다. 그럼 문제가 뭐냐? 보니까 이게 외연적인 행동 목표. 그래서 평가의 광범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근데 이 평가가 어떻게 목표 도달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행동 목표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내면적 질적 변화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한계란 말이야. 그러면 그 질적인 변화, 내면적 변화를 볼 수 있는 다른 교육과정 설계가 뭔가 대안이 있는가? 그러면 아이즈너 걸 떠올릴 수 있어. 예술적 교육과정 설계. 아니면 뭐야? 역방식에도 떠올릴 수 있거든. 그게 대안들입니다. 이게 내용을 소리한다. 내용을 소리하는 거.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과정 설계 뭐냐? 이런 것들을 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그런 식으로 심화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봤을 때 단편적으로 개념만 보고 특징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에 적용됐을 때를 심화로 계속 담금질해요. 깊이 있게. 보물상자 찾듯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보물상자 찾을 때 더 파야 됩니다. 우리는 심화로. 그래서 담금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이때 모의 문제, 즉 동영 문제를 7, 8월 더 늦어도 7, 8월 달에는 이 기출 문제가 아니라 예상 문제를 좀 풀어야 돼요. 예상 문제. 왜냐면 예상 문제 풀어야 돼요. 선생님이 만든 저 명장면 문제집만 해도 뭐예요? 예상 문제 43개 있거든. 근데 이론 중복된 거를 따지면 43개 뭐 이론 해봐야 뭐 100여 가지 안 됩니다. 해봐야. 근데 거기서 매년 나와. 그 책을 만들어진 게 원래 초판본이 2015년도였어요. 지금 2019에 한번 제가 재개정 하긴 했지만. 근데 그 내용이 거기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거기 안 바꾸고 그냥 뭐 글자만 예전에 한번 2019에 바꾼 적이 있고 2019에 개정했지만 2020년으로 아마 찍혀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 3년 전이에요. 손 안 보고 있어. 왜? 그래서 건드리면 또 다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문제를 좀 보세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이론만 주구장창 보고 했어요. 근데 문제를 보면 당황하지. 근데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배운다는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심화로. 심화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문제 탐구할 때도 만약 이때 문제를 7, 8월까지 자기가 표현, 즉 띄어쓰기부터 해가지고 띄어쓰기 이런 거 2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논리구성, 거기다 주제 논의. 본론마다 주제 논의라는 방법도 모르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분한테 3년을 자기가 들었는데 점수가 15점 이상 안 넘는다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 양반이, 그 선생님이, 그 양반이라 죄송해요. 20점 이상이 아니라 20점 딱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5점만큼 3년 동안 배웠는데. 왜냐면 자기가 표현해서 뭐 틀렸는지도 몰라. 서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결론도 봤는데 그쪽에서 피드백 받았대. 첨삭을 받았대요. 근데 그게 좋은 첨삭이 아니야. 왜? 그런 분들이 사실상 논술에 대한 연구를 알 게 뭐예요? 객관식으로만 가르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반성해야 될 게 이때 7, 8월까지 내가 구성에 대한 걸 완벽하게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이제 논술 전개에 대한 게 완전히 닳고 달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반복 연습해서 실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는 설렁설렁 자기 전공에 집중해야 될 거거든. 90, 11월은. 근데 어떤 사람이 이때부터 답안 작성은 피드백한다는 거야. 첨삭한다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첨삭은 8월에 일단 다 끝나야 됩니다. 적어도 자기 문제점을 다 덜어내고 고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는 모의 문제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복습 또는 그걸 가지고 개요만 작성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이때 10%. 그 다음에 전공임에 90%로 가야 돼요. 90%로. 원래는 1월에 한 교육학이 30%, 전공이 70% 원래 갔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요쯤 되면 2대 8이 돼요. 교육학이 20, 전공이 80.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학이 10% 돼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하반기로 갈수록 사람들이 교육학 비중이 높아요. 왜냐하면 써야죠, 1시간. 또 여러 문제 쓰니까 또 스터디에서 요즘 뭐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으니까 합니다. 그럼 피드백 서로 해요. 시간 오래 걸려요. 전공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 전공을. 제 강의는 철저하게 내가 좀 전공하고 교육학 합쳐가지고 한 2.5, 3점 모자른다. 그래서 내가 교육학으로 합격하고 싶다. 제 강의 들으라고요, 저는. 제 강의. 근데 자기가 합격자 점수에서 5점, 막 8점 모자른다? 근데 교육학은 자기가 논술에서 13점, 15점 나와. 그러면 전공을 해야죠, 그 사람은. 교육학에 열성을 다해서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다는 말에 전공 선생님한테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이쪽 역사라든가 이쪽에 물리, 화학 이쪽은 제가 좀 적인데 교육학은 들을수록 재밌어요. 그거 하게 됐다고. 그 전공 선생님한테 상처 주는 거예요. 전공을 열심히 하세요. 전공을. 그래서 교육학은 철저하게 메타인지, 즉 자기가 상위인지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그래서 문제마다 개념, 특징, 장단점, 그다음에 이걸 현실에 적용했을 때 문제점이 이거니까 이거를 방안을 뭐로 할까. 또 이걸 갖다가 학습 부진, 학습 결손 상황에서 어떡하지? 동기가 낮은 애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점, 이렇게 각종 주제를 가지고 노면서 이 이론을 갖다가 여러 개로 파악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시험 때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이론도 접목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이 유연하게 연합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책만 읽고 혼자 독학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뭐야, 교과 강사 이분이니까 아니야, 이분만 믿고 오래 갈래. 이래. 목사님처럼 교과 강사 이게 왜? 아이 처음 교회 다녔으니까 이사 가더라도 2시간 걸리더라도 이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과 강의 전 제 거 말고 다른 사람 거 들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 교정은 해야지. 교정이 3점이에요. 최하. 그래서 7, 8월 달에 분명히 여러분들 모르는 거 교정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교과학연수 학습 전략은 이거는 뭐 앞에 있었어야 돼요. 포섭자, 기출문제 분석. 이건 벌써 12월 1월. 여러분들도 오래 늦었지만 그래서 지금부터 한다면 괜찮아요. 해요. 그래 놓고 중요한 부분이 뭔지 위계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그 중요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했어요. 지금은 이제 점점 좁힐 때예요. 선택과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해야 돼? 여러분들이요, 바로 통합적으로 배운 이론이 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동형 논술 문제를 전개하십시오. 전개하면서 문다운 구조, 그리고 전개한 내용이 15점인데 그 내용이 안 맞아요. 왜 안 맞는가? 그 부분을 파악해야죠. 내용 타당도가 안 맞는데 내용 타당도 안 맞아. 왜 안 맞냐라는 거죠. 키워드를 잘못 예상했는지, 키워드에 쓸데없는 불순물이 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만들지는 않는지, 자기 버릇이 있어요. 자기들 각자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파악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상 문제도 같이 써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반성. 피드백 받아야죠. 개별 첨삭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교과학 실전 능력이라는 거는 이론 배우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바로 현장 학교의 상황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구성하는 거예요. 사고 논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이 3박자가 안 맞으면 안 돼요. 객관식으로 문제 보는 건 이 교육의 실제도 아닌 거예요. 이것만 확인하겠다는 얘기야. 계속적으로. 그래서 교과학 논술을 7, 8월 또는 9월에 이제 써보겠다고 하면은 그럼 반 이상의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반 이상의 공부를 망치는 거예요. 7, 8월까지 최소한 저 아이들에도 피드백 잘해주는 분 있으면 그분한테 의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학생들이 계속 피드백 받아요. 받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서론본론 구상하는 게 맞는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는지, 그러면 그 안에서 재심 분석한 게 맞는지 내용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 표현한 게 맞는지 이런 것들 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완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지를 선생님 피드백 해줘요. 이 결과지를 내가 작성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내가 평가해줘. 마이너스 0.2다. 왜 그러냐? 이 설명을 내가 말로 해줘요. 이거를. 요즘 하도 이게 문서로 못 만들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니면 일부러 강의 때도 몇 개를 복사해서 임의로 벽사해요. 그래서 첨삭, 감평, 감상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띄어쓰기 하나하나까지, 그리고 내용상에서 왜 잘못된 논리 전개를 했는지에 대한 것까지. 그래서 내용을 교정합니다. 그래서 심층적으로 문제 자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을 어떻게 사고해야 되는지를 제가 문제를 내요. 명장면부터 해서 7, 8월 달에 보기도 하지만 9월 달 되면 이제는 뭐야? 7, 8월 또는 9월까지 늦어도 자신들이 뭘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고 그러면 개요만 짜도 돼. 그때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전공이 투입이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듣고 예상 문제 한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느 때는 11월 달에 3개 문제, 총 큰 문제 안에 소문항 4개 있잖아요. 3개 문제가 11월 달에 다 나온 경우, 어떤 때는 7월 달에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모르지. 제 강의 문제 맞는 거에서 적중되니까 저도 몰라요. 그게 1, 2월 달에 3, 4월 달에 모의고사 본 거에도 나와요. 1, 2월 달부터 전 모의고사 봤으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7, 8월 때는 적어도 여러 상위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점검하세요. 5, 6월 달 안에 점검하시고, 그래도 7월 달에 자기를 좀 더 면밀히 이해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거. 그래서 점수가 지금 내가 15점, 16점 맞았다 그러면 17, 18로 갈 수 있는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자기 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 전략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 안에서 이제는 구현해내는 거. 어떤 사람은 저는 완벽히 암기 못해서 아직 못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암기가 안 되면 문제를 통해서 암기하면 돼요. 문제 맥락 안에서 더 암기가 잘 될 수도 있다는 점. 자, 이것도 이해하시고 하반기에 여러분 승승장구를 위해서, 고득점을 위해서 공고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